지금 우리 인류는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문명의 대격변 시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이슈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흔드는 걸 봤고 글로벌 평화에도 기여한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스케어 4.0의 화두는 건강 평화로 하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션 5개를 해결해라 라고 저희들한테 지침을 줬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주권 확보를 해서 보건안보 확립하자 이라는 겁니다. 감염병 분야에서 또 무시무시하면서 다항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입니다. 이것도 해결하라고 돼 있고 암, 희귀난치성, 미종복 질환을 극복해봐라. 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복지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해결해 볼 거냐. 바이오 패권 경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미래의 초격차 기술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R&D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추진단은 각 미션별로 해결해야 될 난제를 끄집어내고 그것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헬스 혹은 다른 말로 또 보건의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국가 R&D 전략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가 한국 경제의 3가지 성장 동력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송에 내려오셔서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육성하겠다 국가 비전 선포식을 하셨고 관련된 혁신 전략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역시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또 창출 전략을 만들었는데 지난번하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디지털 바이오헬스라는 것이 포함이 됐다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지금은 헬스케어 3.0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병을 치료하던 시대에서 건강 수명의 시대로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 인류는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문명의 대격변 시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변화가 헬스케어 4.0을 제시한다면 이 안에 빈칸을 어떻게 한번 채워볼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바뀌면 5년간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분야별로 만들게 돼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1차에서의 주제는 건강 R&D였었고 2차 주제는 보건의료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제3차 보건의료 육성 기본계획의 화두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제가 이거 총괄위원장을 맡아서 작업을 하면서 이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미래 경제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보건 경제로 해보면 어떤가? 건강 경제.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시대 때 봤습니다. 건강이라는 이슈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흔드는 걸 봤고 글로벌 평화에도 기여한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스케어 4.0의 화두는 건강 평화로 하자. 또 마침 WHO에서 건강과 평화라는 백서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과 평화, 건강을 통한 평화를 추구한다. 그 안에는 경제, 정치 다 들어가겠죠. 그랬고 보건의료 육성 기본계획에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고 헬스케어 4.0과 건강 평화 시대라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방향성을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주로 드릴 말씀이 혁신 도전형 국가 R&D입니다. 우선 혁신전형 국가 R&D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달파 사업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57년도에 미소 우주 경쟁에서 소련이 스푸트니크 우주선을 먼저 발사를 했죠. 그래서 그것이 미국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도전적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뿐만이 아니라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르파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름은 아르파였는데 디펜스라고 하는 달파 D가 붙었고 이런 경과를 밟아가지고 쭉 진행이 됐고 특히 2010년도에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 오피스라고 하는 BTO 오피스가 생기면서 바이오 분야에 진입을 하겠습니다. 달파의 미션은 명쾌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디펜스이기 때문에 국방 R&D와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특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공 사례는 많이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인터넷, www, GPS, 구글맵, 시리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파 프로젝트에 국방 목적으로 개발된 R&D가 민간으로 스핀오프가 되면서 이렇게 상용화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바이오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테크놀로지 오피스라는 것을 신설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 모더나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던 것이 지금 현재의 모더나 출범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달파에는 BTO 오피스가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달파 사업에서 BTO에서 저런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왜 아르파H는 또 만들었느냐? 아르파H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미국이 이거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형편없는 모양을 보여줬죠. 여기서 자기 반성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바이오헬스 R&D 국가 정책이나 연구개발 정책이 전 부처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18개 부처가 전부 다 이거 한 달씩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토해양부도 병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바이오나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꿈들이 싱글 가버넌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향하는 게 미국의 NIH였었습니다. 미국은 NIH가 싱글 가버넌스로 바디를 가지고 있고 1년에 50조가 넘는 국가 바이오헬스 R&D를 투입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딱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혀 대응을 못하는 걸 보고 미국 국민들이 그것을 21세기의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얘기했고 그 반성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NIH라는 조직이 소위 말하는 관료주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유연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별동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만든 게 아르파H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간 50조의 싱글 가버넌스를 가진 미국이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공중보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처참한 현실이 바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안 되겠다. 21세기 스푸트니크 샤크를 경험해 보니까 다르파 모델을 헬스 영역에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이것이 선거 공약이었었고 또 대통령이 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기구를 만들고 법을 만들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파H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대통령 인사말과 디렉터 인사말 딱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디렉터가 하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르네 닥 박사가 첫 문장을 뭐로 시작하면 아르파H serves the American people입니다. 아르파H는 미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민의 건강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난제를 최단 시에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르파H의 목적은 난제를 해결하는 밑에 보시면 이 난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의료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결과물은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게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르파H 조직이 NIH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상당히 인디펜던트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라이프 사이클을 기획을 하고 수행을 하고 실행평가, 학습성장 뭐 이런 것을 저희들도 지금 시스템을 이렇게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아르파H가 2010월 말까지 20개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희들보다 2년 못서 앞서간 아르파H 저희는 9년간 1조 2천억 예산인데 아르파H는 올해 한 해만 3조를 밀어넣는 조직입니다. 첫 사업을 뭘 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관절 재생을 첫 사업으로 내왔더라고요. 이 하나 면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히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렉터인 르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유도 한국도 내년에 5월이나 7월경에 저희들한테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이런 아이디어를 찾고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형 아르파H는 어떻게 출범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과감하게 덤벼보자. 그 중에서 국민의 건강 안보를 위협하는 5개 미션, 임무, 여기가 임무지향적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바로 미션에 저희가 딱 5개 미션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 미션 5개를 해결해라라고 저희들한테 지침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추진단은 각 미션별로 해결해야 될 난제를 끄집어내고 그것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겠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해라 라는 의미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 국가 R&D의 성공률은 98, 99%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들으면 웃습니다. 왜? 국민의 혈세를 실패하는 R&D에다가 넣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영원히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까 최수진 의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탈을 하게 되면은요 전국의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1, 2년 사전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타를 한 번, 두 번, 세 번은 떨어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타가 통과됐더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4, 5년이 늦어지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미 그때 전 세계는 4, 5년 앞으로 달려가 있는 거죠. 우리가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옮겨가려면 예타는 폐지가 되는 게 옳습니다. 저는 우리 최수진 의원님이 전문가로서 국회에 입성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최수진 의원님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격려를 해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 팬데믹이 또 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팬데믹이 오면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K방역은 잘했다고 하지만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요소들, 국민들의 의식 수준, IT가 보편화되고 최고의 의료기관, 정부의 공정한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K방역을 성공했지. 사실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치료제나 백신 개발 못하고 끝났습니다. 유일하게 한 게 체외 중저위 기술이라고 하는 체외 진단 키트 가지고 조금 좀 재미는 보기는 했지만 과학 기술의 영역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국민들의 체감이 되는 과학 기술을 아직 제기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팬데믹이 일어나면 만들겠죠 어느 나라가. 그러면은 그 나라가 만들어서 자기 나라 국민 해결하고 넘치는 거를 팔 때 사오는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주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고 as 투비는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상징적인 사업인데요. 임무 1번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주권 확보를 해서 보건안보 확립하자 이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제시가 있습니다. 팬데믹 물론 당연히 RNA 백신 개발해야 될 거고 또 하나 감염병 분야에서 또 무시무시하면서 많은 분야가 아직 노출이 안 된 게 있습니다. 다항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입니다. 이 의료인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저 분야가 해결책이 어려운지 연구자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해결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역시 암, 희귀 난치성, 미종복 질환을 극복해봐라. 미종복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연구 R&D는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충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환자 발생이 많은 분야는 민간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이미 다른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숫자는 적은데 1년에 몇십 명, 몇백 명 나와서 시장이 없는데 개발하는데 비용은 똑같이 들는데 그런데 민간이 못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그런 국민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분야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바이오 패권 경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미래의 초격차 기술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복지돌봄 서비스를 R&D에서 어떻게 해결해 볼 거냐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복지돌봄 그러면 제도하고 시스템 문제로 자꾸들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걸 R&D로 해서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저희들 특위 위원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최고의 돌봄이 뭘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젊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노화를 더 늙지 않게 만들어 드리는 거. 그래서 영노화, 항노화 기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은 복지돌봄 시스템과 제도 쪽으로 자꾸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필수 의료 지금 요새 지금 한참 의료 상황이 시끄러운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피부과라든가 성형외과 의사들이 모자라서 걱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필수 의료에서 내가 빵꾸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거고 필수 의료는 진짜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에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R&D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도 필수 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책에는 추진단이 있고 저희들 위에 특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세 개의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센터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3월 1일 날 추진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6월 달에 PM 뽑아가지고 7월 달에 과제 공고가 3개가 나갔고 또 9월 달에 PM 뽑아 나머지 3분 PM 뽑아가지고 11월 달에 과제 공고가 지금 오늘부터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일스톤은 7월까지 어떻게든지 과제 스타트 한다는 거고 12월까지 올해 목표인 10개의 과제를 빼내겠다는 마일스톤을 이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R&D와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다른 게 과제를 발굴하는 방식과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의 중심이 PM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PM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 분야의 최고의 국가 대표를 뽑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뽑으려고 봤더니 공공기관의 직원을 뽑으려면 블라인드로 뽑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 뽑힐 때까지 어떤 사람이 오는지도 모르고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알게 되고 훌륭하신 분들이 지원을 했다가 블라인드에서 쓰지 말라는 자기 소속 기관 쓸 거 아니에요. 전부 날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과기부 앞으로 사업에다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감사원에다가 제가 사전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 컨설팅 같은 겁니다. 이러다가 사업 망가지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는 거죠. PM 중심의 사업에서. PM은 연구자나 개발자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PM이 연구자 개발자로 접근을 했지만 이 알파 프로젝트의 PM은 국가 예산을 투자 대상을 찾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전주기를 관리하는 버추얼 CEO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알파H도.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과제 그러면 과제를 두고 5년 있다가 어디 가져와 봐라. 본인이 하겠다는 거하고 비교해서 뭐 성공 실패를 한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개입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마 1번 과제 예를 들자면 한 과제에 4팀을 뽑았습니다. 이분들을 경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탈락을 시키는 게 아니라 1년이나 2년 지나서 중간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각 팀별로 최고의 요소를 뽑아가지고 새로 과제를 셔플링을 하고 PI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IP는 어떻게 하느냐? 상의해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참여 안 하겠다. 그러면 과제는 노고로 가면 됩니다. 다른 과제에다 투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PM 중심의 혁신이고 그리고 수요 특히 미션이라고 하는 탑다운 미션을 받았다는 거 하는 거하고 여기 보면은 고와 노고를 결정을 하고 PM이 고 if라는 걸 하나 넣자 그랬습니다. 마치 패스페일로만 가지 않고 요거를 보완하면 계속 가기로 하는 이런 컨셉도 도입을 하자고 얘기했고 어렵다 싶으면 조기 중단하고 다음 과제로 토스를 하든가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개의 실행 전략과 그다음에 3개의 인프라 전략을 지금 구축을 했고 뭐 이 중에서 실행 전략을 각각 간단하게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5개 미션이 있습니다. 각 미션별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도전적인 문제가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게 1번입니다. 어쩌면 이게 다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전적인 문제. 이 도전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달파형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알파H도 그렇고 이런 달파형 사업은 하일마이어 질문으로 시작해서 하일마이어 질문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순서를 밟아서 과제 공고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일마이어는 옛날에 달파 디렉터라는 하일마이어라는 분이 했는데 이 내용입니다. 어떤 과제를 하겠다고 왔을 때 첫 번째 물어보는 겁니다.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전문 용어 쓰지 말고 30초에 대답해 보십시오. 실제로 미국의 달파 사업에서 PM들이 교육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아마 민간 기업에서는 많이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 하는 식으로 했을 텐데 공공기업 똑같습니다. 이 하일마이어 질문으로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전문 용어 쓰지 말고 해보십시오. 많은 연구자들이 이 1번 질문에서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빅데이터 검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과제를 추려냅니다. 예를 들어서 미션별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수렴을 합니다. 컨셉 페이퍼라는 걸 봤거든요. 그걸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들어간 보통 미션별로 한 20, 30개가 들어옵니다.
기획을 할 단계에서 그러면은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뭐 페이턴 분석, 특허기술진흥원에서 박사급이 한 분이 파견 나와 계시고 이 디멘전이라는 되게 비싼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 사용료만 1년에 한 1억 3천 됩니다. 저걸 가지고 뭐를 돌리냐면 논문에 대한 검증 당연히 해야 되고 페이턴 분석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전 세계의 펀딩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 안에. 그래서 어떤 사업은 딱 아이디어 나오면 아 이거 2020년도에 스웨덴에서 한번 했다 실패했네. 이 사업은 뭐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번 나왔던 과제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특허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시장성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그걸 통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 아이디어들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허 같은 경우는 뭐를 개발하겠다고 그러는데 특허 분석을 전 세계를 해보면 거기에 그냥 특허가 마구 몰려 있어요. 대표적인 수술용 로봇 같은 거 보면 도저히 특허가 빠져나갈 게 있을까 싶다는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특허가 비어있는 공간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가 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유효한 거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백업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당연히 중복은 뭐 거기서 걸러지겠죠. 그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과제 하나는 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 두 번째는 뭔가 이게 과연 이 과제가 도전적인 목표와 지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되겠죠. 아무리 사업성이 뛰어나고 산업성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혁신적이고 도전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저희들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관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 알려져 있다니까 실패해도 되는 사업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엄중하게 관리는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관리하지 않고 과정을 관리한다는 게 이런 달파형 사업의 특징입니다. 과거처럼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패스 페일, 뭐 성공 실패로 이분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과정을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일스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경험으로 아카이빙을 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확산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아직은 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알파에이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과학 기술의 성숙도를 관심 있지 않습니다. 이미 TRL 4호까지 와 있는 거 과학 기술 자체는 이미 완성도가 있고 에비던스까지 만들어진 것을 끌고 와서 빠른 시간 내에 죽음의 계곡을 넘겨서 국민들 손에다가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으라는 게 저희들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R&D를 할 때 뭐 로드맵, 기술 로드맵, 뭐 완성도 이거는 완성된 거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엄청난 뒤에 죽음의 계곡, 규제의 계곡, 펀딩에 마르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PM들이 R&D의 성과를 뭘로 할까? 저희 과제가 한 200억 되는데 200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뭐냐라는 개념 정리부터 지금 다뤄가고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는가? 약 하나 만드는데 10년에 1조가 된다고 얘기들 하는데 과제가 200억 작은 건 아니다마는 과거와 같은 논문 특허, CNS, 셀 네이처 사이언스 저널에 훌륭한 논문 쓰고 3급 특허 만들고 프로토타입 만들어 가서 POC까지 끌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100%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과정의 펀딩과 출구 전략까지도 PM들이 열심히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4년도에 과제 10개를 지금 런칭이 목표로 하고 있고 1차 7월, 2차 10월 달에 내 가지고 이렇게 쭉 나온 미션별로 2개씩 과제를 냈습니다. 뭐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드린다면 뭐 초장기 비축 지금 백신 2년밖에 보관 못 합니다. 이걸 10년 보관으로 한번 늘려보면 양도 확보하고 또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탈집중화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뭔 일이 생기면 백신을 5천만 도주가 필요하겠죠. 국민들이 5천만이니까. 근데 그걸 한 군데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가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는 역시 시각처 인허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저희들 이번에 박사급으로 시각처에서 과장님 한 분을 명퇴를 시켜서 모시고 와서 처음부터 디렉션 맞춰드리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RFIH도 한 2년 하다 보니까 미국 FDA하고의 관계에 이슈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건 전 세계 똑같습니다. 뭐냐?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서 결과물을 허가받아야 나오잖아요. 시각처에 그 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는 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고 자세한 거는 많이 뭐 보도 자료도 많이 나갔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혁신 도전형 국가 R&D를 달파형 R&D라고 그러는데, 이 달파형 R&D는 저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 부처에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향 목표가 좀 다르고 산업부의 뭐 알케미스트라든가 뭐 과기부의 혁신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국가자문회의에서 다르파형 앞으로 사업군이라고 하는 걸 이름을 붙였습니다. 옛날에는 혁신도년 국가 R&D 그래놓고 달파형 R&D 그랬는데 이거를 앞으로라고 이름을 붙이고 APR로 잘 지었더라고요. 앞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이런 임무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체 혁신도전형 사업단이. 그걸 두 개로 나눴습니다. 혁신임무형, 창의도전형. 창의도전형에서는 파괴적 혁신 균형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어디 들어있냐면은 혁신임무형의 파괴적 기술로 되어 있고, 국방부 R&D를 제외하고는 저희 규모가 제일 커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희들도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이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달파형 혁신 모델이 우리나라만 뭐 미국하고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에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뽑아봤는데 미국은 달파가 있죠. 미국 달파에는 BTO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를 따로 빼냈다는 거죠. 그죠? 영국에는 아리아라는 게 있고 독일에는 스프린디, 일본은 에이메드 속에서 문샷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들이 한국형 RFIH로 어찌 보면은 우리는 달파 사업소에서 H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형 RFIH라고 미국의 RFIH 같은 모델을 바이오헬스 영역으로 독자적으로 빼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같이.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 각 나라의 아리아, 스프린디 이런 문샷 그다음에 그 유럽의 그 제다이 펀드 이런 쪽에서 저희들하고 MOU를 맺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합치자. 시너지를 가져가고 각자 나오는 결과물은 자기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해결하는 거고 글로벌 시장은 협력해서 같이 나가는 전략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PM 5분 뽑았는데 교수들 4분, 기업에서 1분 왔고 뭐 PhD, MD 고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PM을 뽑을 때는 MD가 들어오 있으면 넌 MD가 들어있는 MD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기업에서 좀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그 한국형 RFIH 프로젝트 추진단이라고 이름이 돼 있었는데 제가 와서 첫 번째 질문이 RFIH라는 조직명을 써도 되냐? 이거 허락 받고 쓰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편지를 보냈더니 정중하게 편지가 왔더라고. 바꿔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전 세계 연구자 투자자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국이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마치 자기네 한국 로컬 오피스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나도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국에 네이밍 공모를 해가지고 찾은 게 KLS 미래인데 이 미래는 퓨처라고 안 쓰고 퓨처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미래는 미래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이노베이션 리서치 이볼루션 했는데 MIRE라고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마이어라고 읽지 A를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리서치 A자 저거 있는 거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미래라고 했고 어떤 분이 좀 예상한데 뭐 유지 같은 유지냐 미래를 퓨처라고 쓰지 그래서 아니 그 저런 뜻이라고 얘기해 양쪽을 다 하려고 한다라는 거라서 앞으로 좀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 그 대신에 프로젝트 이름은 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저건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가로 열고 쓰기로 했고 앞으로 한국형 RFIH 프로젝트를 핸들링을 하는 KLS 미래 추진단이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